지방선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방선거? 그 지방선거는 박시영 부대표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금 합당 문제도 지금 걸려 있고. 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선 전반적인 여론은 그 여당이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신년에 쭉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여당 후보 찍겠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굉장히 지금 그 조급해졌죠. 그래서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 가서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1야당 대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오호. 거기마저 위협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굉장히 불안함의 발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이 선거 연대 전략으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게 지금 완전히 그 길을 잃은 상황이에요. 잃었어요.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사실상 굉장히 그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정착이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그러면 안 전망들이 되는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 내에서도 비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 통합이 어그러지면 정치 인생에 상당히 큰 기스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일단 그럼 통합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그게 중요한가요? 통합 문제가? 뭐 일단 다뤄야죠. 예. 예. 남경필, 네, 김세연 네. 다 탈당했죠? 김세연 안 했나요? 아직? 아니요, 오늘 오늘 관계 없어요. 오늘 관계 녹화하는 네, 날짜. 네, 김세연은 탈당계를 냈고요. 네. 예. 한국당에 복당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네. 있고 남경필은 실질적으로 이제 탈당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죠. 다만 이제 시간을 좀 두고 한국당 복당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원희룡, 오세훈, 그 다음에 이학재 고민에 좀 빠졌는데 아마 큰 흐름상 이미 뚝이 터졌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뚝이 터졌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탈당 뭐 반드시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국민의당에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국민의당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 이게 한 많으면 한 10여 명 됩니다. 그렇죠. 10명까지 이렇게 예, 나왔었죠. 이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전당대회를 당무위에서 의결을 해서 전당대회에 붙이면 지금까지 이제 그래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마찬가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네.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상 전당대회에 붙으면 한 6대4 정도는 그래도 통합적으로 갈 거다. 이런 게 사실은 내부에서 판단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부정적인 기준일 것 부정적으로 같다. 그렇죠. 왜냐면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 같다라고는 종편 나가서 하시고요. 네.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지금 권역별 전당대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권역별 전당대회. 권역별 비례대표자라 그러니까 호남계 이를테면은 지금 그 안철수계와 반대파인 그 새로 좀 이렇게 그 호남 중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호남계에서는 아니 세상에 전당대회는 다 같이 모여서 열어야지 권역별로 열어가지고 충돌이 인터넷 빚어질까 봐. 그렇죠.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권역별로 열어서 온라인으로 투표해가지고 전당대회를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살다가 이런 전당대회 역사의 길이 남을 전당대회가 될 것 같다. 근데 이 자체도 아마도 정당법에 그 위배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의장이 이상돈 의장인데요. 이상돈 의장 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당대회 의장. 네,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문제 삼아서 징계를 한 다음에 아하. 의장 자격을 빼앗아서 새로운 의장을 세워서 전당대회를 한다. 친통합파 그렇죠. 를 세워서. 예. 그래서 그럼 이것도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왜 이상돈 의장이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열지 않는다는 이 현상, 이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이상돈 의장을 예컨대 그 징계를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당은 날로 갈수록 진짜 첩첩산중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본인은 그래요. 대권을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방법은 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이 아까 말한 대로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준비해서 부딪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무위에서 의결을 해서 전당대회를 개최를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돈 의원이 오히려 곤혹스러운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못 했잖아요. 아직 안 한 거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상돈 의원이 뭐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의미를 줄 필요가 없이 빠른 시간 안에 당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의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당대 의장이 소집을 안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이상돈 의원한테 오히려 문제를 삼아야 문제를 되는 삼을 거죠. 수 있고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지금에서 안철수 대표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명분을 틀어지고 가는 건데 그 문제 하나하고 첫 번째 정면을 승부해야 한다. 네, 맞아요. 정면 승부해야 두 돼요. 번째는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 출당을 원하는 만약에 통합이 됐을 때 합당이 시행이 됐을 때 출당을 원하는 이상돈 뭐 등등 세 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출당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뺄쓰는 정치인데 지금 합당을 하더라도 예. 의석수 줄어드는 건 뭐 불을 보도 그렇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만 국민 지지도 가지고 명분 틀어주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거기에 맞게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꼼수만 배운 거야 지금 안철수 대표가.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정치를 그러니까 했어 진짜. 걱정되더라고. 네. 컨설팅을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면 승부도 안 하고 꼼수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정치할 수 있겠냐라는 회의론이 당 안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 비례대표 제명 문제가 핵심 쟁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우리가 나가겠다 3, 4명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명을 해주면 각자 이제 합의위원 형태로 당신들은 통합하고 반통합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치를 하면서 경쟁하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통합파 쪽에서는 반통합파의 이런 주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간다고 해놓고 제명에도 안 나갈 가능성이 있다. 제명인데 어떻게 안 나가요? 그러니까 제명 하여튼 무조건 나가는 뭐 거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논거들을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말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찢어지든가 말든가. 점점점 지지율이 떨어지고 아니 우리도 같이 회의를 하다가 저도 정치를 40년 해온 입장 아니에요. 얘기를 하다가 이런 좀 이런 난이 있을까? 그럼 서로 지적들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정치는 명분이기 때문에 정통으로 나가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꼼수를 쓰려고 해도 그걸 견제해 주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정말 꼼수. 근데 그 꼼수는 원래 MB처럼 잘 안 보여야 되는데 다 보이죠. 여긴 다 그러니까. 보여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 호남 중진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에도 정당 출입 기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전략과 전술이 이해할 수 없다. 또 누가 전략을 해주냐 궁금하다. 그랬더니 이제 한 의원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아무개를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본인도 들어보지 못한 굉장히 생경한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아무개는 종편에서 얘기하시고 여기서 이름을 이름은 얘기할 수는 없어요. 승만 까요, 승. 하여튼 근데 까요, 승. 근데 까요, 까르기 훌렁 까, 얼른. 근데 그분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예.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다. 그래서 이 양반도 너무 생경해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아까 봤어요, 이거? 그랬더니. 네. 비서실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전략회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네? 송기석이 비서실장 아니에요? 송기석 비서실장 아니에요, 의원이. 송기석 의원 말고 또 한 명 있을걸요? 아닌데, 송기석 의원은 그래도 조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인데, 비교적 괜찮은 의원인데, 송기석. 비서실장이 또 있나요? 누가 또 있나요? 하여튼 다른 분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실무자 같은 거예요. 비서실장을 참칭하는데 그거 구속시켜야겠는데? 거기 주로 수행하는 건 뭐 하여튼 그래서 깜짝 놀랬다. 어떻게 전략을 본인의 비서들하고 회의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본인들은 이런 정치는 끝났다. 그래서 하나도 두렵지가 않다. 무슨 결정을 하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이게 참 보면 이 정치가 과학의 게임이거든요, 일종의. 지금 당에서 서울시장 준비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보좌관하고, 그다음 자기 주위 몇몇 사람하고 이루고 전략을 만들어가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통계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의도의 컨설팅 회사나 이런 기획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한테
계약을 맺어서 정식으로 이들에게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해서 뭐를 갈 거냐라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 지금 후보들도 보면 저 얘기를 도대체 왜 하고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비용은 좀 들지만 그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치를 하면 그다음 뭐가 나오면 좋은 정치가 나올 개연성이 높아져요. 좋은 정치가 나오면 국민들이 행복한 정치로 가고 정치가 진일보하면 다른 분들이 나도 좀 하면서 정치가 자꾸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퇴행적 정치를 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술값 비용을 쓰기 전에 네. 컨설팅 회사를 많이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네. 술값도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이제 생활비로 세이블 다 근데 쓰고. 저는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 1년 뒤에 딱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선 때 그 투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금 당대표들이 다시 그 전면에 복귀한 거 아닙니까? 예. 홍준표, 유승민, 그렇습니다. 안철수.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뭐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당대표 다 했지만 지지도가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정당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 할 때, 빠져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거야. 근데 지금 아까 했던 지방선거는 딱 1년 만에 치러진단 말이에요. 예. 그 초유의 그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도가 그렇게 초강세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적폐청산에 대한 공감도가 높고, 그러니까 구도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의 힘을 실어달라, 적폐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런 구호가 먹힐 수밖에 없는 구도고, 인물들도 훨씬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 지지층을 분석을 해볼 때, 누가 시장에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전에서 진보층들, 민주당 지지층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떠든다는 거예요. 시장 바꾸면 더 좋아지면. 저는 다 뭐야 그 존경하는 거. 진보 진영의 지지층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네. 메시지 전달한다는 거예요. 거죠. 그렇죠. 예. 저는 그 팟캐스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공부하시고 주변에 확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카톡이 이기냐, 팟캐스트가 이기냐. 저는 이번 지방선거도 역시 팟캐스트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재밌는 포인트는 그 안철수 얘기를 조금 더 하다가 예, 노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승민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본인은 정체성이 예. 확실한 보수 정당이다. 그 개혁 보수까지 포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뭐라 그랬냐면 합리적인 진보와 그 다음에 개혁을 하려는 보수의 연합 이런 형태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럼 안철수의 노선과 유승민의 노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서로 어떤 노선으로 갈 건지 합의가 좀 필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는 진보 아니야. 우린 보수 정당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합리적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치 예를 철학. 들어서 내가 하나 예를 들면 네. 그 이현주 의원이 네. 햇볕 정책이 우리 당 강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 불고의 진리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그 이동섭 의원이 바로 들이받았잖아요. 그렇죠. 햇볕 있어요. 정책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렇죠. 우리의 목숨과도 같다. 그 축하 파티에 와갖고 이동섭 저 개인적으로 친하거든 해서 잘했어요. 그랬더니 햇볕 정책을 자기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야. 둘 다 합당파잖아. 합당파인데 네. 합당파 내부에서도 그렇게 갈라지는데 그럼 네. 아까 얘기했던 정체성과 정책이라고 하는 것 네. 이걸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결합이냐? 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물론 이제 완전히 반대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지원 의원 그리고 이제 천정배 의원 그리고 정동영. 또 정동영 의원 이 이른바 이제 햇볕 노선 파들에 대해서 구태 햇볕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에 구태 햇볕이고 아니 저 햇볕이 지금 수억 년이 온 건데 구태 햇볕은 뭐야 그럼? 그리고 20년 만에 햇볕이 다시 온 거거든요. 예. 사실상 그죠?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2년 만에 2년 만에. 예. 결국은 합당은 될 것이다. 된다. 그런데 그 합당 정당이 살아나려면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유승민 대표가 배지를 던지고 서울시장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유승민은 나설 생각이 없죠. 이미 안 한다고 선언했잖아요. 꼭 배지를 뗄 생각이 없어요. 본인은 대권을 뛰겠다, 지방선거 나가지 않겠다 이게 확고한데 그럼 안철수가 서울시장 뛰면 되죠. 결국 그러니까 안철수가 서울시장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대환영이에요. 안철수가 나오면 박원순 시장을
민주당과의 묘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 구도도 이미 깨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그거 여론조사를 깨졌는데 보면 예. 이게 저는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아니, 대표가 살찌고. 만약에 서울시장에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유승민이 안 나왔을 때. 그러면 하면 서울시장 선거의 양상이 바뀝니다. 뭐냐면 기축이 흔들려버리죠.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치 대결로 이제 성격 규정이 될 거다. 그러면 정치적 현안,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정치 싸움에 능한 사람이 상당히 대척점에 설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또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친 요인도 있어서 저는 좀 그렇게 그럴 보고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예. 네. 근데 민주당 무조건 안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합당을 했는데 당을 살려하는데 네. 서울시장 후보가 없어?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김성식이 나올 리도 없고 안 나오죠. 김성식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아니 나오면 그냥 배지 하나 떼는 건데요. 나오겠습니까? 아, 배지를 떼고 나오는 거고. 그리고 유승민도 대구에 배지를 안 띄죠. 야, 안 나는 나오면. 배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안하네. 그 어제 진짜 민주당 의원 중에 네. 이렇게 뭐 이제 서울시장 자천 타천 그 거명되는 의원들이 배지를 뗀다는 부담이 무척 크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부담이 크지 모르니까 내가 배지를 안 달고 있었네. 그러니까 경선까지는 배지를 안 띄어도 되는데 그렇죠. 본선에 나가는 후보는 떼야 하니까 네. 부담이 있죠. 근데 실제로 그 광역단체장에 그 좀 민주당만 하더라도요. 광역단체장에 도전했으면 하는 분들 가운데 배지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지금 아주 그 계산을 치열하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배지마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라는 아무리 당이 요구해도 뭐 그런 고민이 요구도- 많죠. 그런 고민을 예.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하고 또 지역 국민들하고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있어서 현역 의원들 차출론에 대한 상반되게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상품을 내놔야 한다. 그렇죠. 왜? 지방자치단체장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중요해졌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 분권 강화, 네. 쉽게 얘기하면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지방자치분권. 자치분권 시대가 열리거든요. 그러면서 단체장의 어떤 위상과 역할이 훨씬 커지거든요. 앞으로. 네. 그렇죠. 그리고 지난 대선에 드러났듯이 이재명, 안희정 이런 분들이 단체장 했던 사람들이 맞아. 급조명을 됐단 말이에요. 대선 후보 반열로 금방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들이 과거에는 광역단체장에 대해서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선택지였는데 이제는 굉장히 중요해서 다들 눈독을 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아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여권에서 가장 바라는 인사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도민들이나 시민들의 요구가 그렇죠. 있어요. 예, 현실적으로 예. 보면. 근데 점점 관심이 관심이 높아지죠. 높아져요. 예. 근데 그런 최상의 상품을 안 내고 차선책을 냈을 때, 네. 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 여권이. 이런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분이 안 나갔을 때 다른 사람이 나가도 된다는 지역은 괜찮지만 어떤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되지 않을 판에서는 네. 이분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세게 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출마를 종용하는 흐름이.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내에서 좀 예. 고민이 있는데 다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입장이냐면 공천 누리나 여러 가지 흐름을 네. 우리가 발빠르게 가져가지는 않겠다. 이게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국민의당 바른정당 막 이게 복잡하고 네, 네. 이런 것들이 좀 가닥이 잡힌 다음에 2월 말이라도 좀 정리해도 그때 네. 발표해도 공천 누리나 이런 방향을 네. 늦지 않는다. 그래서 좀 숨고르기에 좀 들어간 양상입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근데 TK만 하더라도 김부겸 의원 지지율이 사실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거의 막 2배 이상 압도를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러면 상당히 고민을 하시겠죠. 그러니까 네. 대구시장을 지금 권영진 권영진 시장이 시장이 하고 있는데 하고 전 있죠. 의원이죠. 근데 이분도 평가가 나쁘진 않은데 권영진 시장보다 굉장히 높아요. 지지율이. 그죠? 한 2배 이상 두 배 나는데요. 이상 그것 높죠. 때문에 권영진 시장 측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김부겸 장관을 넣지 않고 민주당이 다른 사람을 넣으면 다행이죠, 권영진 의원이 뭐 시장이 네, 권영진 비등비등하거나 시장. 아니면 네, 위에 있을 수 있는데 개인표가 굉장히 강한 그 김부겸 장관을 넣다 네. 보니까 시장이 형편없는 사람은 비춰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분위기 내에서는 뭐 권영진이 나가나 누가 나가나 뭐 비슷한 거 아니냐. 네. 김부겸 나오냐 안 나오냐의 문제지. 그러니까 지금 선거의 대구 시민들의 화두는 뭐냐면 대구 선거전은 김부겸이 나오냐 안 안 나오냐. 나오냐. 이게 선거 화두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부산은 과거에는 뭐였냐면 오거돈이 나오냐 안 나오냐 하다가 오거돈이 이제 민주당은 들어왔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한동안은 이호철이 나오냐 안 나오냐 이게 이제 선거의 화두였거든. 경남은 또 김경수가 나오냐 안 나오냐. 그렇죠. 이게 지금 아, 선거 지금 화두. 부산은 또 김영춘이 나오냐 안 나오냐. 그것도 이제 관심거리로. 제일 큰 관심거리인데 전 개인적으로 이제 오거든 이분이 민주당으로 뛰어달라고 하는 요구를 2번씩이나 묵살을 했거든요. 그럼 무소속으로 뛰었단 말이에요. 물론 높은 득표를 했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자치분권의 성공시대를 열어야 되는데 네. 그런 민주당 정체성이 강인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이 맞기 때문에 난 부산 같은 경우는 특별히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 이런 걸 떠나서 김영춘 의원이 결국 과거에 그 열린우리당 만들 때 네. 그때 여당이라고 하는 이 따뜻한 그 운목을 아랫목을 박차고 나왔잖아요. 그 민주당 정체성을 계속 살리고 있었거든. 14년 동안. 네. 그 김영춘 의원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장관 같은 사람들이 하는 게 어찌 보면 이번 지방선거로 맞고 또 하나 이제 나는 그 대구 어쩌고저쩌고 하고 부산 경남 얘기하는데 이게 그 박시영 부대표가 얘기했나요? 그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요. 38% 정도였고 저기가 30대 초반이에요. 홍준표가. 예, 네. 부산은 차이가 부산이- 7% 정도밖에 네.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렇지. 한 네. 6, 7%밖에 네. 차이가 안 났기 때문에 이건 뭐냐면 지금도 그 안에는 10%가 넘는 샤이 보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죠. 부산에 내려가 보면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호남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F사이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딱 해보면 네. 우리 대통령이란 얘기를 해요. 호남은 호남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지지했고 또 호남을 특별히 배려도 했고 그다음에 이 적폐청산의 여러 가지 호남민들이 바라는 정책을 잘한다. 네. 그래서 문재인 하면 우리 대통령 인식이 강해. 네. 그런데 부산은 다르다는 거예요. 부산은 실제로 평가를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부산 대통령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수가 아니에요. 그 부분을 잘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의 강도가 호남과 부산이 달라요. 때문에 부산은 굉장히 당내 경선에 있어서 흥행 요소를 최대한 키워야 돼. 그러니까 김영춘, 오거돈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친문, 친노를 상징할 수 있는 젊은 후보들이 대거 도전해서 경선을 흥행으로 만들어야만이 왜 젊은 층들은 인물 요인을 따지고 5, 60대들은 정당 요인을 따져요. 그러니까 5, 네. 60대는 자유한국당 상황이야. 이 사람들은 묻지마 자유한국당을 네. 찍겠다는 거야. 네. 근데 20대, 30대, 40대는 인물을 따져보겠다는 거야. 그러면 인물이 시장감이 돼야 찍겠다는 거야. 네. 마음은 민주당 쪽에 좀 같지만 그 급이 아니면 나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 선거는 정당 지지도가 높다고 해서 민주당이 지금 네. 안심을 해서는 절대 안 되고 그 지지 강도가 그렇게 호남이나 수도권보다 높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평가를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을 잘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묻고 한번 토론을 붙이면 네. 호남이나 서울에서는 지지층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네. 저것도 잘 얘기하는데 부산에서는 그렇게 적극성이 아직은 수도권과 좀 다른 네.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부산 선거, 경남 선거 쉽게 생각하면 안 쉽게 돼요.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PK, TK. 자, 일단 안철수 얘기를 좀 정리하고 네. 넘어갈게요. 안철수 합당은 우당탕탕하면서 결국 합당이 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보고 있고. 장 기자님은. 저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의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만 지금 계속 찌그럭빠그럭 하고 있고 합의원 형태로 확실하게 쟁점 정리가 안 되면 이게 언제 정리가 되겠어요? 자기들도 이게 죽을 줄 알기 때문에 이제 네. 빨리 합의위원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끌면 네, 서로 간에 서로 죽는 게 서로 자, 통합은 된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로 안철수 대표가 나올 수밖에 없는 정치 구도가 일단 서울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 유승민 대표는 무조건 통합하자는 네. 입장은 아니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조건을 좀 걸긴 거는데 네. 그거는 이제 바른정당의 어떤 지분이나 명분 우위를 좀 확보하고자 하는 뭐 그냥 어떤 단지? 전략이 같아요. 예. 이게 본인은 원칙 있는 지도자다라는 어떤 이미지, 대권 플랜 과정에서 네. 이제 그거를 좀 지키고자 조금 그런 얘기를 할 뿐이지 유승민이나 안철수는 똑같은 입장에 동병상련이거든요. 지금 답이 갈 데가 없는 없거든요. 거지. 네. 그렇구나. 근데 좋은 날의 아나운서는 어제 우리가 통일 문제 얘기했거든요. 네. 오늘 정치 얘기했는데 어제 통일 문제 할 때도 그러고 정치의 꿈나무가 돼갖고 신성이 된 새 천재 같아 천재. 정치를. 전혀. 아니 지금 그렇지 유승민 않은데요? 이런 것도 네. 질문 잘한 거 아니에요? 잘했죠. 그렇죠. 아주 예, 굉장히 대단해. 중요한 포인트죠. 네. 예.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그러면 그 통합정당이 결국은 3자 구도로 과연 치룰 거냐 수도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1대1 구도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유한국당과 그러면 자유한국당과 왜냐하면 민주당과 반민주당 전선을 그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각을 좀 세우고 읍소론 동정론으로 나갈 거예요. 싹쓸이만 막아달라. 그래서 이제 우리 그 국민들의 묘한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견제와 균형 네. 이런 부분들에 상당히 있거든요. 다만 지금 이제 워낙 이미지가 안 좋아서 자유한국당이나 지금 통합정당을 추구하는 모습이 안 좋아서
이게 바로 무슨 균형 원리, 견제 원리가 형성될 거라 보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런 어떤 심판론은 들고 나가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 심판론은 1년 만에 1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1년도 읍수로로 안 나간다는 됐어요, 게 지금. 살려달라, 싹쓸이만 막아달라 하면서 1대1 구도, 사실상 그 선거연대 후보 단일화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표를 몰아달라는 식으로 해서 예를 들면 서울의 자유한국당 후보가 센 사람이 안 나오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일종의 그러면 자유한국당하고 새로 통합하는 그 선거- 안철수 유승민 당이 선거연대를 하면서 민주당 대 그 이를테면 비민주 계열. 비민주, 아니, 그러니까 반민주, 그 부분을 예, 두 그러니까- 구도가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또 간다고 아니, 보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반한국당 전선을 명확히 하고 통합정당이 예. 그러면서 이의 싸움을 하겠다. 예. 나중에 보수의 주도권을 누가 끌어주냐. 그렇죠. 예. 이쪽으로 생각을 하지만 네. 막상 후보 나오는 사람들은 안철수 입장에서도 최대한 싸움이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1대1 구도 만드는 것을 끝까지 노력할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다당제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 누가? 통합파들이. 아, 통합파가. 예, 왜냐하면 이 다당제의 정신은 지난 2016년도 총선에서 국민들이 만들어준 구도라고 계속 강조했던 게 안철수 대표고 그리고 또 바른정당 의원들이 주장했던 바예요. 근데 만약에 자유한국당하고 선거연대를 해서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만든다면 저는 이번에 민주당이 저는 완승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이 국면은요, 보면 지금 남북관계만 보더라도, 북한 핵 문제나 특히 지금 막 그 대화 국면으로 가는 것에 있어서 계속 그 비판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거든요. 자유한국당이라든가 바른정당이라든가 그리고 또 국민의당 지금 지도부. 그러니까 이를테면 통합파가 이제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게 국민들한테 크게 신선하고 좋고 잘한다 이런 메시지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거 전략만 보더라도 이 이슈를 잘 살리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막 뭐 죽을 꾀를 낸다는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번 지방선거는 옛날에 탄핵 때처럼 민주당이 굉장히 성과를 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아니, 저는 뭐 선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 100% 동의를 하는데 네. 유승민 의원이 이 합당 논의가 이루어지기 전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영남에 내려가서 부산에 내려가서 영남권에서 어떤 부분은 경쟁도 하지만 자유한국당하고 연대할 수도 있다 이런 의사를 표명한 적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장 기자님이 예측한 것들이 다수의 견해고 네. 그 흐름으로 저도 갈 거라고는 보는데 이게 보수의 주도권을 누가 잡느냐. 그렇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최대한 코너로 밀어놓고 그 지지층을 협소화시켜놓고 실질적으로 보수와 중도 보수층을 그렇죠. 결집시켜서 뭔가 승부를 보겠다. 이게 이제 기본 전략일 것 같은데 안철수 대표가 어떤 선택을 할지는 저는 또 다른 이 제3의 꼼수 같은 것들을 저는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분이어서 그건 뭐 좀 지켜봐야 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처음서부터 네. 그 많은 정치 평론가나 저희도 정가의 소식통들이 실질적으로 자유한국 그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합당하고 난 이후에 대선까지 보면서 적절한 자유한국당 후보가 그 없으면.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결국은 신보수 대연합 구도로 네. 가려고 그런 거 아니냐. 네. 라는 우려 때문에 민주당 국민의당 네. 호남 소속의 의원들이 반대했던 거 아니에요. 네. 경북 쪽으로 간다. 근데 그게 이번 지방선거 때 다는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연대 전술을 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게 민자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틀 민자당의 소민자당. 소민자당. 그러니까 네. 전면적인 연대는 불가할 거고 네. 일부 지역의 네. 부분 지역은 아니 가능할 근데 수도 옛날 있죠. 같지 않아서 지금은 국민들이 다 SNS로 실시간 소통하면서 그 지난 여름에 무슨 발언을 했는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발언을 해놓고 또 이런 방식으로 한다면 글쎄요 국민들이 그런 정당을 그러니까- 지지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민주당의 분명 우린 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민주당의 지금 정당 지지도가 50% 내외잖아요, 대개는. 근데 지금의 이제 무당파들의 속성, 정의당을 좀 빼고, 정의당 한 5%. 정의당이 굉장히 어려워질 것 어려워지죠. 같아요. 왜냐하면 광역단체장 후보 내기가 쉽지 예. 않으니까요. 그러면, 무당파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분석을 해보면 한 3분의 2 정도는 과거에 보수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서 무당파에 가 있거든요. 네. 한 3분의 1 정도는 원래 정치에 좀 관심 없는 층이고 또 일부 약간은 네. 뭐 민주당 지지하지 않지만 약간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는 무당파의 성격이 지금은 새누리당 과거에서 이탈한 층들이 좀 더 많이 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민주대 반민주 하면 산술적 계산으로 본다면 55대 45 진영이에요. 구도는 나올 수 있죠. 55대 45 구도인데 많이 가면 뭐 60대 40이고 적게 잡으면 55대 45인데 연령별 투표율 뭐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래도 민주당의 여전히 우위이긴 합니다만 네. 격차는 조금씩 줄어갈 예. 수밖에 없어요. 지방선거는 대선과 달리 투표율이 좀 더 낮고 아무래도 그 20, 30대 투표율이 5, 60대보다는 떨어지죠.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20, 30대 열심히 지금 투표는 하고 있습니다. 그 갭은 좁아지기는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10%포인트 정도까지는 격차를 1대1 구도라면 좁힐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방선거에서 몰락하더라도 확실한 선명한 기치를 보여줘서 총선과 대선에 살아나겠다. 이렇게 만약에 통합전당의 방향을 네. 잡는다면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네. 하는 게 맞고요. 예. 그게 아니라 아니 그럴 것도 아니면 왜 이 난리를 피우면서 통합정당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유한국당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국민의당 안철수 입장에서는 네. 자신이 만든 정당이고 지방선거 네. 때 이 몰락을 하면 미래가 없다. 총선이고 뭐고 이제 끝난다라고 봤기 때문에 사활적으로 지금 덤벼드는 거죠. 사실은 방법이 없다고 보는 그러니까 건데. 결국에는 자기 대선을 위한 명분 쌓기용 통합이라고 한다면 그걸 국민들이 모르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그러니까 수순을 잘못 깼다는 거예요. 안철수는 당대표 선거에 절대 나와서는 안 됐죠. 예를 들면 아까 있던 그러니까 쉴 타이밍 쉬어야 돼요. 근데 유승민은 처음부터 나온 건 아니었거든. 사실은 당이 저기 만약 당에서 불러낸 거죠. 탈당을 막 하니까 김성태 등등 탈당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유승민 대표는 야당 후보 적합도 하면 유승민이 제일 1등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예. 현재로 보면 둘이 보수 쪽에서. 통합을 했을 때도 통합정당 그러니까 국바당인지 바국당인지 예? 국바당이 더 낫죠. 예. 그 그래요? 국바당의 후보로 그 대표로 누가 적합하냐라고 하게 되면 유승민이 2배로 나와요. 그렇죠. 그걸 믿고 하는 거지 거기. 그러니까 유승민은 그런 면에서 그 상처가 덜 난 거고, 사실은 안철수 대표는 만시창이 된 거지. 이런저런 과정에서 자기 욕심으로 모든 것이 보이니까. 나도 안철수처럼 정치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네. 진짜 그 주변에 조언하는 그룹들이 누군지 계속 궁금해요. 예. 비서실장님 이외에 누가 있는 건지. 그리고 이제 하나만 또 더 하나. 짧게 예. 하나만. 네네네. 지방선거는 총선하고 달리 인물 요인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걸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총선에서는 어떤 정치적인 요인, 정당 요인이 거의 지배적인 게 있고 인물이 이제 거기에 일부 네. 인물 요인이 영향을 미치는데 지방선거는 그러니까 시장감, 도지사감 이게 감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스윙보터의 크기가 옮겨다니는 스윙보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경기도 같은 경우 지난번에 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상당 부분 민주당이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광역단체장은 김진표 후보가 남경표 후보에 뒤졌거든요. 이런 측면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의 정세하고 지금의 정세는 촛불 비교할 수가 경험을 없는 했잖아요. 정세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뭐 그걸 그냥 기계적으로 예. 적용하자는 게 아니라 예. 그만큼 방심하면 안 된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 좀더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챙겨라. 최선을 다해야 그리고 갈등 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최상의 상품을 내놓으려고 노력을 해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길게 그거 하면 10분에 근데 자, 두 분한테 예. 그러면은 지금 이제 촛불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촛불 이후에 네. 최초의 지방선거를 치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촛불 이전과 이후는 그 불의 발견이야, 발명이야? 불의 발명이죠. 불의 발명. 이전과 이후로 나눌 정도로 이건 우리 대한민국 정치 역사상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불의 발명 맞네. 촛불을 발명했어요. 예. 촛불의 발명과 LED도 발명했잖아요. LED 촛불. LED 촛불. 그래서 이전과 이후는 이제 우리가 처음 가보는 길들이에요, 이 길들이. 이번에 지방선거는 여전히 예전과 똑같이 투표율이 높을 거냐, 낮을 거냐. 이걸 또 예측해 줘야 되고. 두 번째, 지금 메이드 되면서 예를 들어 갖고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박원순, 이재명으로 압도적으로 나가 있는 상황이 이 상황이 지속될 거냐. 아니면 이 상황이 바뀔 개연성이 여전히 열려있냐. 이 두 가지를 한번 좀 봐줘야 돼. 그래야지, 야, 지방선거를 도대체 어떻게 볼 거냐. 투표율 먼저. 장 기자님. 저는 투표율은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세상을 바꾸는 힘을 체험했거든요. 지난 촛불을 통해서. 네. 나서면 움직이면 바뀐다. 그리고 특히 이제 그 자유한국당이 개헌 문제에 대해서
이를테면 무슨 곁다리 투표론을 주장하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를 하지 않겠다고 주장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판하거나 자유한국당에게 표를 주지 않을 이유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 소극적인 것이 오히려 자유한국당에게는 독이 될 거다. 이제 이런 전망을 하는데 20, 30대를 포함해서 5, 60대 그리고 70대까지 포함해서 이른바 큰 틀에서 보면 전반적으로 투표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고 특히 20, 30대 젊은 층들의 투표 참여가 높을 거다라고 저는 전망을 좀 합니다. 예. 투표율은 지금 찾아보니까 2014년에 직전 선거에서 56.8이었나요? 꽤 높게 나왔어요, 그때. 네. 그 2010년은 낮게 나왔고요. 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그때부터 이제 적용이 됐기 때문에. 네. 근데 이게 뭐 저도 한 3, 4%는 적어도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60% 정도는 될 거라고. 난 이번에 감동적이에요. 복권대표 첫 투표하잖아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러시면. 그러네. 어디다 찍어야 할지 잘 모르시겠는데. 그럼 또 잘 내가, 보세요. 그럼 내가 다 아는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찍을 거 아니야. 용지도 6장인가 줘요. 그래요? 교육감 뭐 많습니다. 맞아. 그 투표 연습을 해야겠네, 집에서. 근데 아까 이제 서울 예. 그다음에 경기 선거 얘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그 서울하고 경기는 민주당 입장이 좀 다르죠. 왜냐하면 서울은 수성하는 입장이고 경기는 되찾아야 도전의 입장이고 탈환하는 입장이고. 도전의 입장이고 수성의 입장인데 수성하는 데가 아무래도 좀 더 어렵죠. 사실 왜냐하면 이 지켜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뭐냐면 이제 피로감이라는 게 늘 있거든 현역들은.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조사를 내보면 현역들을 재지지할 의향들을 조사하면 현역들을 바꿔야 한다. 바꿔야 일풍이 상당히 많은데 다만 전국적으로 보면 서울하고 강원도 이런 데가 현역 그 시장이나 도지사의 지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죠. 최문순이나 박원순 시장이 높은데 네. 문제는 이제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선 도전이기 때문에 최문순 지사도 삼선 도전. 네, 삼선 둘 도전. 다 삼선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들 삼선. 삼선 도전인데 최문순 지사는 호재가 있죠. 뭐냐면 평창 평창 올림픽. 예. 그 부분에 또 북한이 또 참가 결의했고 평창 올림픽이 잘 치러진다면 네. 뭐 순탄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지고요. 이제 서울은 삼선 도전이시잖아요. 삼선 네. 도전이신데 어쨌든 초유의 일이거든요. 수도권에 삼선 하신 분이 없으시잖아요. 수도권이 현재. 아니라 서울시장. 예, 없었죠. 삼선 없었죠. 자체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초유의 일인데 어쨌든 박원순 시장님은 또 차기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네. 대권과 유력한 대권 주자는 아니었잖아요.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분 차기에 네. 그전 말고요 차기에 네. 예. 뭐 이렇게 민감하세요? 예. 이제 한 분이시고 예. 그리고 일단은 지금 지지도 조사하면 사실 압도적으로 1위를 하시는데 60%가 넘게 나와요. 예, 네. 어쨌든 이런 부분은 있습니다. 뭐냐면 삼선 도전에 대한 긍정평가, 부정평가를 해보면 삼선 도전에 대해서는 지지도만큼 높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직무 수행은 잘했다고 보지만 삼선 도전에 대해서는 좀 시큰둥한 사람들도 꽤 적잖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출마 명분을 무엇으로 잡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했는데 일단 들고 나온 거는 10년 혁명을 들고 나오셨어요. 네. 강산이 변하려면 10년이고 서울도 제대로 바꾸려면 10년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논리를 댔는데 이 주장이 과연 유권자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측면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중동 등 보수 언론과 야당의 공세가 예상이 되는데 왜냐하면 6년 동안 하다 보면 뭐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고 뭐 약간의 문제점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을 하다 보면. 근데 이런 문제들을 아직은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어요. 그러나 3월달 이 정도 들어서면 상당히 공격이 매섭게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을 본다면 어떻든 박원순 시장의 독주 현상이 네. 무너질 거다. 무너지는 것보다는 그게 무너지길 바라시는 지금 같은 난 안 바래요. 저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 오지만은 않을 거다. 한두 번의 고비는 있을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고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서울시장 민주당 선거는 굉장히 치열하면서도 네. 역동적으로 가는 게 더 좋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요. 경기는 그게 또 경기에도 영향을 미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경기는 지금 현재 일단은 출마 의사를 드러낸 분은 세 분입니다. 민주당에서 이재명 시장, 전해철 의원, 그 다음에 이제 양기대 광명시장. 아직은 좀 입장 표명을 명확히 하지 않는 안민석 의원 등등등이 있는 거죠. 어쨌든 세 분, 안민석 간제비. 예, 세 분 정도가 일단은 네. 그 명확하게 입장을 내고 있는데 어쨌든 양기대 시장님은 그렇게 인지도나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덜 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재명이냐 전해철이냐 이재명이냐 이런 어떤 안민석은 나오는 건 분명하죠. 잘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물어봐요. 나한테 물어봐요. 네. 나오시나요? 100%. 아, 네, 그 그런 뉴스네. 100% 아, 나온다고. 100% 나오고 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그 국정농단, 네. 그다음에 재산 되찾기, 최순실 재산 환수 이런 등등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에 획을 긋지 않고 또다시 내 정치적 욕심을 부린 것 같은 이미지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이 최순실 국정농단 재산 환수도 열심히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나가는데 안 나가는데 그럼 나가야죠. 아, 이게 그러니까 국회에서 해야 될 일과 이게 다른 건데. 그러니까 경기지사의 선거의 포인트는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당내 기반이 상대적으로 강한 전해철 의원, 그다음에 민심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이재명 이런 그렇죠. 건데요. 문제는 이제 그 안민석도 노죠. 민심의 우위를 조금 점하고 있는. 네, 호감도가 높은. 호감도가 높죠. 호감도가 무척 높게 나와요. 안민석 의원은 도지사 감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신뢰, 그다음에 확신 이거를 심어주는 게 관건이고요. 그거는 그만큼 정책 능력이나 비전 능력에 대해 준비돼 있음을 보여줘야 하는 과제가 있고요. 네.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도 민주당이면 된다. 이런 어떤 인식이 사람들한테 있을 수 있는데 여의도권에서는 실제 조사를 해보면 아직은 전해철 의원이 인지도나 존재감이 낮기 때문에 남경필과 1대1 대결에서 압도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상대적으로 압도하고 있고 그래서 누가 나와도 된다는 것이 아직은 성립되지 않고 있지만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캠페인 기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도민의 입장을 잘 봐야 합니다. 그거는 여의도 시각이라고 저는 보고 도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잘할 것이냐, 누가 일꾼이냐 이 관점이지 맞아. 누가 나와도 된다 이거는 일부의 여의도적인 시각이다. 마찬가지다. 서울시장 선거도 누가 잘할 것이냐의 싸움으로 볼 거다. 저는 결국은. 그래서 누가 나와도 이긴다 이런 논리는 사실은 여의도의 정당 논리이지 시민의 논리는 아니다. 서울시는 가상을 돌려보면 어때요? 다 야당이 이기나요, 현재? 지금은 네. 서울시나 경기도는 아까 이제 조금 다른 결과가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인천도 마찬가지고요. 민주당 후보들이 수도권은- 다 그냥 압도하고 있죠. 정당이 워낙 네. 정당 요인이 크기 때문에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금은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도 이제 그 큰 틀에서는 좀 다르지 않은데요. 그러니까 강원도의 경우부터 설명을 좀 드리자면 최문순 지사 이제 3선을 하는 데 있어서 강원도민들의 거부감이 별로 없다 그래요. 왜냐하면 강원도는 그야말로 한번 시작하면 쭉 큰 문제 세 번은 없으면 해야지 일을 해. 그런 게 실제로 있대요. 그래서 최문순 지사의 경우에는 무난하게 3선 가지 않겠냐.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특별한 후보도 눈에 띄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무난하게 갈 거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것 같고요. 네. 서울과 수도권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 지지율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긴 한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 박원순 시장이 지난 촛불혁명 당시에 굉장히 꼼꼼하게 잘 살폈어요. 그래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박수도 많이 받고 칭찬도 많이 받고 예. 했던 측면이 있지만, 네. 자, 그러니까 아주 자잘한, 디테일이 강한, 이런 정치는 굉장히 잘하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 서울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나. 네네. 그러니까 뭐 혁신파크도 만들고, 그 다음에 서울역 고가도 이제 새롭게 네. 만들고 막 했지만, 딱 박원순표 혁신 정책이라고 할 만한 눈에 띄는 것은 사실 시민들에게 잘 안 잡히는 그러니까 거 대표 아니냐. 브랜드가 없죠. 대표, 그렇죠. 박원순, 그러니까 딱 역시 다르시네요. 네, 컨설턴트는 다르다. 그러니까 대표 돈을 내고.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생각해낸 것이 이제 10년 혁명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이 10년 10년 후에 귀에 혁명이 꽂혀요? 10년 혁명이 시민운동이라면 좋아요. 시민운동이라면 10년, 20년, 30년을 해서 새로운 것을 위해서 꾸준히 해야 되는데 선거기 때문에 장기 집권하는 건가? 이런 반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박 시장 측에서 고민을 다시 해봤으면 좋겠어요. 출마 명분 10년 혁명은 저는 안 맞다. 왜냐하면 이미 선언했잖아요. 아니, 근데 왜안 수소 담을 수는 맞냐면 없잖아요. 그 이명박 그 시장 시절에 청계천에 대한 평가는 약간 다를 수 있습니다만 대중교통 청계천이 되게 호평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4년이면 서울시장을 바꾼 경험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박 시장도 4년 동안 굉장히 이전에 잘했던 것도 있고 2년 그다음에 2년 몇 개월 하고 또 4년 평가가 화분이 굉장히 있지만. 좋고 안정적으로 잘 관리를 하셨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서울시장으로서 예컨대 이제 잠농시장처럼 이렇게 좀 명망성 있고 그 시민들에게 안정감을 주는 일종의 지도자로 상당히 그 자리매김하신 건 맞다 이런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는 뭐냐면 박 시장의 최대의 장점은 사실 제가 볼 땐 진정성이었어요. 그럼요. 그리고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했고
어떤 그 새로운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어떤 선도적인 의제들을 행정에 접목하는 그렇죠. 시민사회에서 고민했던 의제들을 예. 행정에 접목하는 이런 어떤 시도들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많이 했고 탁월했는데 이게 이제 대권을 도전하는 시기 네. 그 한 최근 한 1, 2년 사이에는 잘했던 거에 비하면 조금은 그렇게 뭐 특색 있는 것들 별로 저는 눈에 안 보인다. 그러니까 한 3, 4년은 굉장히 잘하셨고 최근 한 2, 3년 사이에는 그 연장선에 하긴 하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서울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네. 그 부분에서는 약간의 아쉬움들이 좀 네.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감 있는 서울시장 이 이미지는 확실하게 맞아요. 구축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네. 아 이런 분이 우리 서울시장이구나라는 시민들의 호감도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삼선 도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그리고 브랜드가 뭔가 이런 거를 생각하면 그 시민들이 좀 고개를 갸웃하게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컨대 뭐 안전한 서울 만들기 뭐 이런 거 그래서 이제 그 제천 화재 참사 이후에 이제 곧바로 서울 시내 막 목욕탕 이런 거 전수조사 해가지고 비상구 탈출구 만들어라 막 이런 즉각적인 행정력 이런 것들은 이제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이제 네. 그런 측면에서 서울 시민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브랜드 이런 게 없는 게 좀 단점의 아쉬움이다. 하나만 더 보태면, 그러니까 국정원 제안 문건이 터지면서 네. 사실은 박 시장이 대선에서 좀 대선 레이스 초반에 탈락하시고 네. 어쨌든 약간 위상이 좀 하향했거든, 네. 추락했거든. 그런데 이제 문 대통령하고 대립각 세웠던 것들에 대해 화끈하게 사과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서울시 정책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 상당히 사람들도 많이 뽑아서 서울시 사람을 그 채용도 했고 네. 활용도 했고 또 정책을 활용도 했거든요, 대통령이. 예. 그러면서 이제 좀 회복을 했고 그러면서 또 국정원 제안 문건이 터지면서 동정 여론이 좀 조성이 됐어요. 그래서 네. 박원순을 쉽게 민주당 지지층이 볼 때는 우리 후보라는 개념들이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박원순 시장은 넘어야 할 게 뭐냐면 지금의 아까 했던 박원순의 최대 장점은 진정성 측면이었거든요. 사리 사욕이 아닌 공적인 마인드가 늘 그 시민사회에서부터 해왔고 그런 것들을 일관되게 보여주셨는데 시민운동가 출신이니까요. 지금에 있어서 삼선 도전 이 과정을 어떤 시민들한테 더 봉사하고 네. 서울시를 더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과정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흔히 얘기하는 대권을 도전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으로 그래서 대권도 노리고 하면서도 서울시를 또 본인이 책임지겠다 이런 어떤 욕심 쉽게 얘기하면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발판의 수단으로 네. 서울시를 삼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은 아직은 그 고민을 할 단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박 시장이 잘해왔고 시장님에 대해서 시민들 평가가 온정적이거든요. 그러나 이게 경선 레이스, 본선 레이스로 가면 갈수록 그리고 조중동이나 이런 데에서 여러 가지들을 아까 얘기하셨고 낼수록 논란이 이제 새롭게 이게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한두 번의 고민은 올 거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제가 고민 오지만 그래도 무난히 쭉 갈 거다. 근데 제가 여의도 정치권 취재를 좀 해보면 네. 박 시장님에 대한 일종의 이제 반감 같은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요? 뭐냐면 너무 꽃길만 걸었다. 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2011년에 재보선으로 들어오셨는데 그때도 사실상 민주당이 좀 만들어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낙곰수가 얘기를 만들어준 영향이 컸죠 그때는. 낙곰수. 그럼요, 그렇죠. 낙곰수가 그래서 사실은 그러니까 민주당 특히 이제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는 당선되지 않을 거를 알면서도 그 경선에 나가줬던 거다.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언제 또 2011년이 2011년 경선을 2011년에, 했잖아요. 예. 장충체육관에서 경선할 때 사실 그때는 이제 그 그림이었다. 뭐 이제 이런 예. 얘기들도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런 예, 컨셉으로. 그래서 2014년은 이제 그때도 어쨌든 그 뚜벅이 2011년 유세였었죠, 뚜벅이 그렇죠. 유세. 그때는 이제 운동화 신고 참신했죠. 동대문 백팩, 시장에 백팩 메고. 백팩 메고 그다음에 셔츠 차림으로 동대문 시장에 그 뭡니까 그냥 빈 건물 거기에 이제 선거 사무소를 선거 캠프를 했는데 뭐 카페형으로 해서 시민 자원봉사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굉장히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거 운동이 사실 시민들에게 어필하는 신선함 이런 게 굉장히 많았고 그것 자체가 NGO 형태였다. 그래서 호평을 받기도 했었죠. 근데 그것은 선거운동의 방식이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재선까지 너무 무난하게 꽃길만 걸었다. 그런데 여기서 또 3선을 하는데 3선 이후에 대선을 간다? 그건 좀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길에서 선택이 좀 필요하다. 대선을 갈 거면 대선을 가든지 아니면 3선 서울시장하고 왜냐면 임기 중에 대선이 치러지거든요.
아니죠. 막판에. 그러니까. 그죠. 이게 막판에 치러지네. 그래서 이제 끝나는 시점에 대선을 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은 하지만 민주당이나 아니면 그 밖에 여의도 정치권에서는 이제 이런 말들도 나오고 있다. 그리고요, 말씀드리죠. 시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약간 그렇게 박 시장한테 우호적이지 않죠. 우호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시의원과 공무원들이 무척 그 반감이 잠복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좀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공무원들 만나보면 중심과 부차를 명확히 좀 해줘서 핵심 사업 몇 가지를 딱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나머지는 일반 공무원들을 좀 믿고 맡기는 이런 시장들을 상대적으로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박 시장님은 전체적인 패러다임을 좀 바꾸려고 했고 행정에 대한 패러다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부분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다양한 서울시 부분 얘기를 많이 했기 선택하니까. 때문에 이제 경기도 얘기만 간단하게 하고 정리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경기도는 어쨌든 지금 민심이 이기냐 아니면 당심이 이기냐 이제 2차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도 지난 대선과 마찬가지로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의 다름 아닐 것이다라는 전망을 다들 하고 있기 때문에 경선이 훨씬 중요한데 이 경선을 어떻게 치르느냐. 저는 결국에는 인물 본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인물도 인물이지만 저는 정책 본의가 될 거다. 그러니까 옛날처럼 사람들이 잘생겼다. 저 사람이 되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한테 사람들이 많이 속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건데, 그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꿔줄 건데, 그래서 아마도 그 쭉 나오는 일 가운데 복지 정책이 됐든 아니면 뭐 지방 분권과 관련된 여러 정책이 됐든 그 정책 노선을 보고 평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뭐 공감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시장이 상당히 센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이제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를 했을 때 안희정, 이재명이 거의 선두권이었는데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재명이 더 높지 않았습니까? 전체에서는 안희정이 근소하게 높았지만 그럼 이재명에 대한 부분은 유능한 이미지 플러스 개혁성이 담보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잘한다는 이미지가 있으면서 개혁적이다는 게 있기 때문에 쉽게 깨지진 않는 거다. 다만 이제 아까 했던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친문의 대표적인 인사이고 그렇다면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랜드 비전을 가지고 돌파를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그 비전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이 저거 일을 잘할 수 있어? 그 정치력이 그동안 있었어?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치적 브랜드가 아직은 없었거든요. 전해철 의원이. 그러니까 의정활동도 잘하시고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했지만 대중 속에 각인된 정치적 브랜드가 사실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제 만들으셔야 할 텐데 마찬가지로 이제 그랜드 비전을 낸다 하더라도 이분이 잘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려면 캠페인을 굉장히 잘 가져요. 저는 민심을 어느 정도의 민심의 지지도를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저는 당심에도 민심이 포함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원들이 과거같이 몇만 명이 아니라 몇십만 명으로 늘어난 거예요. 이미. 그러면 그 층은 민심과 거의 같이 가요. 민주당 지지층하고. 그래서 결국 민심 속에서 어느 정도 좁혀야 당심을 토대로 역전이 가능한데 이제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문재인 정부 그리고 또 이제 노무현 정부에서 역할을 하는 법조인 정도로 기자들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조 출신으로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상황 판단을 하시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의표를 찌르는 발언으로 이제 국민들 혹은 또 이제 잘 모르는 것들을 찾아내서 국민들에게 설명하는 이런 능력은 있지만 말씀하신 대로 대중적인 인기 뭐 이런 거는 상당히 부족하죠. 그리고 인지도도 사실은 이재명 시장에 비하면 굉장히 낮은 거. 이재명 시장은 뭐 최근에 이제 뭐 방송에 연애 프로에도 나와서 맞아요. 굉장히 인지도 상승을 했지만 사실 전해철 의원 같은 경우는 그런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어쩌면 이름하고 얼굴이 매치가 안 되는 유권자들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해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지도나 이런 것도 굉장히 상대적으로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그걸 끌어올리려면 대중적인 활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리고 이게 묘한 게 남경필과 이재명의 1대1 구도가 대중 속에서 빨리 프레임이 잡혔어요. 왜냐하면 둘이 청년정책, 버스 공영제 뭐 이런 걸로 계속 붙다 보니까 언론에서도 그걸 만들어주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래서 대중 속에서는 이재명 시장이 전략을 잘 세운 거지 그거는. 그리고 남경필도 그게 필요한 거고 자기가 급을 지금 이재명하고 싸워야 적대적 공생관계가 만들어지고 그렇죠. 상부상조가 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전해철 의원이 뚫고 나가기가 이 프레임이 상당히 강고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데 뭘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시간이 알겠습니다. 남았으니까요. 알겠습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당 문제에서부터 지방선거까지 어찌 보면 오늘 조금 깊게 들어간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지방선거 미리 보는 좀 개괄적인 측면이 좀 있었고요. 이제 지방선거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2월까지는 평창올림픽, 네. 그 남북관계가 주요한 이슈가 될 그렇습니다. 것이고 본격적으로 지방선거 이슈가 되는 것은 아마 3월이 3월, 넘어가는 네. 시점. 이때부터 이제 또 저희가 좀 더 깊게 지역별로 보면서 지방선거 전체 판도를 한번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네. 그 의원님이 어떤 선택을 할 건지 굉장히 궁금해요.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예. 그래서 다스는 누구 거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정봉준 어떻게 할 거냐. 그 캠페인 전략이에요? 아 이거요? 그래요? 아 그런 거예요? 저는 지금 방송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아, 그 방송인? 사람들이 지금 저는 정치인이라고 생각 안 하지 않나? 이거를 아이. 복권시키면서 정치적 가능성이 좀 있을까? 라고 하는 정도. 저도요. 네. 이름과 얼굴을 달리 보는 사람들이 무척 많아요. 네, 정말요? 뭐 인사했던 이봉주 씨 뭐 그랬다며요. 에? 그래서 이봉주 마라톤에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박봉주 씨. 그래서 이제 저는 정치를 열심히 하고 그다음 정치하고 아 진심 나왔다. 방송 열심히 하고 그리고 이제 본업으로 돌아갈 시기가 언제가 될지 그건 좀 지켜봐야지. 이제 나이가 이제 60이 다 왔기 때문에. 이런 씨. 마흔이시래잖아요. 근데 진짜 동안이세요. 예, 근데 우리가 진짜 이 팟캐스트 하면서 대한민국이 변화하는데 아주 끝자리에서 일조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은 역사에 평생 남아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모처럼, 아주 캠이가 좋아요. 누가 위에요? 네? 누가 위에요? 제가 여기 아버지하고 딸 같은데. 아니. 이었어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우리가 나가겠다 3, 4명이 그러면 이 사람들을 제명을 해주면 각자 이제 합의이혼 형태로 당신들은 통합하고 반통합하는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서 각자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정치를 하면서 경쟁하면 될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통합파 쪽에서는 반통합파의 이런 주장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나간다고 해놓고 제명에도 안 나갈 가능성이 있다. 지금 현대 어떻게 안 나가요? 그러니까 그러면 무조건 나가는 하여튼 뭐 거지. 좀 이해할 수 없는 논거들을 들이대면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계속 말다툼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마 찢어지든가 말든가. 점점 지지율이 떨어지고 아니 우리도 같이 회의를 하다가 저도 정치를 40년 해온 입장 아니에요. 얘기를 하다가 이런 좀 이런 난이 있을까? 그럼 서로 그 지적들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정치는 명분이기 때문에 정통으로 나가야 됩니다. 돌파해야 됩니다. 근데 누가 꼼수를 쓰려고 해도 그걸 견제해 주거든요. 근데 안철수 대표는 정말 꼼수. 근데 그 꼼수는 원래 MB처럼 잘 안 보여야 되는데 다 보이죠. 여긴 다 그러니까. 보여요.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한 호남 중진 의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여쭤봤어요. 안철수 대표가 이제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보기에도 정당 출입 기자들이 보기에도 너무 전략과 전술이 이해할 수 없다. 또 누가 전략을 해주냐 궁금하다. 그랬더니 이제 한 의원 저한테 얘기하시기를 그 아무개를 얘기를 하더래요. 근데 본인도 들어보지 못한 굉장히 생경한 이름이더라는 거예요. 아무개는 종편에서 얘기하시고 여기서 여기서 이름을 무슨 얘기할 수가 있어. 승만 까요, 승. 하여튼 근데 까였음. 근데 까요, 까르기 훈옥까 얼른. 근데 그분은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예.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다. 그래서 이 양반도 너무 생경해서 도대체 그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아까 봤어요, 이거. 그랬더니. 네. 비서실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서실장하고 전략회의를 한다는 것은 결국은 자기가 송기석이 비서실장 아니에요? 송기석 비서실장 아니에요, 의원이. 송기석 의원 말고 또 한 명 있을걸요? 아닌데, 송기석 의원은 그래도 조금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분인데, 비교적 괜찮은 의원인데, 송기석. 비서실장이 또 있나요? 누가 또 있나요? 하여튼 다른 분이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냥 실무자 같은 거예요. 비서실장을 참칭하는데 그거 구속시켜야겠는데? 거기 주로 수행하는 분? 뭐 하여튼 그래서 깜짝 놀랬다. 어떻게 전략을 본인의 비서들하고 회의를 할 수가 있냐. 그래서 본인들은 이런 정치는 끝났다. 그래서 하나도 두렵지가 않다. 무슨 결정을 하든 이런 얘기를 제가 하더라고요. 이게 참 보면 이 정치가 과학의 게임이거든요, 일종의. 지금 당에서 서울시장 준비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보좌관 하고, 그 다음 자기 주위 몇몇 사람하고, 이루고 전략을 만들어가요. 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통계 데이터에 근거해서 여의도의 컨설팅 회사나 이런 기획회사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한테 계약을 맺어서 정식으로 이들에게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해서 뭐로 갈 거냐라고 해야 되는데
민주당 지금 후보들도 보면 지방선거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지방선거. 그 지방선거는 박시영 부대표께서 더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지금 탈당 문제도 지금 한국은 걸려 있고. 네, 여러 가지 쟁점이 있는데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선 전반적인 여론은 그 여당이 상당히 우세한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신년에 쭉 나온 여론조사를 종합을 해보면 국민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이 여당 후보 찍겠다. 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당이 굉장히 지금 조급해졌죠. 그래서 얼마 전에 홍준표 대표가 대구에 가서 신년 인사회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대구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제1야당 대구를 뺏겨서 안 된다. 예. 그러니까 오호. 거기마저 위협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거죠. 굉장히 불안함의 발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실은 이 선거 연대 전략으로 바른정당하고 국민의당 통합 논의가 진행이 됐었는데 네. 이게 지금 완전히 길을 잃은 상황이에요. 잃었어요. 특히 이제 안철수 대표의 역할이 사실상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어려워졌다. 그러니까 정치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그러면 전망들이 안 되는데.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 내에서도 비판의 수위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 통합이 어그러지면 정치 인생에 상당히 큰 기스가 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을 일단 그럼 하고 통합 있고요. 얘기부터 좀 들어가 볼까요? 네. 그게 중요한가요? 통합 문제가? 뭐 일단 다뤄야죠. 예. 예. 남경필, 네, 김세연 네. 다 탈당했죠? 김세연 안 했나요? 아직? 아니요, 오늘 오늘 관계 없어요. 관계 녹화하는 없어요. 날짜. 네, 김세연은 탈당계를 냈고요. 네. 예. 네. 한국당이 복당 신청한 것으로 알려져 네. 있고 남경필은 실질적으로 이제 탈당 선언을 한 거나 다름없죠. 다만 이제 시간을 좀 두고 한국당 복당을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원희룡, 오세훈, 그 다음에 이학재 고민에 좀 빠졌는데 아마 큰 흐름상 이미 뚝이 터졌기 때문에 그건 막을 수 없다. 그래서, 뚝이 터졌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추가 탈당 뭐 반드시 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국민의당에 이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국민의당 중립지대에 있는 의원들 이게 많으면 한 10여 명 됩니다. 그렇죠. 10명까지 이렇게 예, 나왔었죠. 예. 이분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곤혹스러운 상황이죠. 그리고 실제로 전당대회를 당무위에서 의결을 해서 전당대회에 붙이면 지금까지 이제 그래도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한식에 주거나 청명에 주거나 마찬가지.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당원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막상 전당대회에 붙으면 한 6대4 정도는 그래도 통합적으로 갈 거다. 이런 게 사실은 내부에서 판단인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좀 더 부정적인 예, 기분이 흘것 부정적으로 같다. 예. 그렇죠. 왜냐면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 같다라고는 종편 나가서 하시고요. 네. 분명히 얘기를 해야죠. 그러니까 전당대회도 지금 권역별 전당대회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 권역별 전당대회. 권역별 비례대 그 얘기를 도대체 왜 하고 있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뭔가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네. 비용은 좀 들지만 그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서 정치를 하면 그다음 뭐가 나면 좋은 정치가 나올 개연성이 높아져요. 좋은 정치가 나오면 국민들이 행복한 정치로 가고 정치가 진일보하면 다른 분들이 나도 좀 하면서 정치가 자꾸 발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면 퇴행적 정치를 해.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술값으로 비용을 쓰기 전에 네. 컨설팅 회사를 많이 찾아주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네. 술값도 안 써요. 안 써요? 근데 이제 생활비로 세비를 다 쓰고. 근데 저는 이제 하나만 말씀드리면 네. 사실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지방선거 1년 뒤에 딱 있는 거잖아요. 근데 대선 때 그 투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지금 당대표들이 다시 그 전면에 복귀한 거 아닙니까? 예. 홍준표, 유승민, 그렇습니다. 안철수. 네. 그러니까 그런데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뭐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지만 당대표 다 했지만 지지도가 하나도 안 올랐잖아요. 정당이. 그러니까 사람이 죽어야 할 때, 빠져야 할 때를 잘 알아야 하는데 그걸 안 한 거야. 근데 지금 아까 했던 지방선거는 딱 1년 만에 치러진단 말이에요. 예. 그 초유의 어떻게 보면 대통령 지지도가 그렇게 초강세인 상황에서 그 다음에 적폐청산에 대한 공감도가 높고, 그러니까 구도적인 측면에서 대통령의 힘을 실어달라, 적폐청산을 해야 합니다. 이런 구호가 먹힐 수밖에 없는 구도고, 인물들도 훨씬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다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건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해보면 지지층을 분석을 해볼 때 누가 시장에 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역이 달라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보수층보다는 진보층에서 민주당 지지층에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지역이 달라질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구전에서 진보층들, 민주당 지지층들이 훨씬 적극적으로 떠든다는 거예요. 시장 바꾸면 더 좋아지면. 떠든 다 뭐야 그 존경하는 거. 진보 진영의 지지층이 훨씬 더 공격적으로 메시지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저는 그 팟캐스트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공부하시고 주변에 확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카톡이 이기냐, 팟캐스트가 이기냐. 저는 이번 지방선거도 역시 팟캐스트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 재밌는 포인트는 그 안철수 얘기를 조금 더 하다가 예, 노선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유승민 대표가 뭐라 그랬냐면은 본인은 정체성이 예. 확실한 보수 정당이다. 그 개혁 보수까지 포괄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안철수 대표는 뭐라 그랬냐면 합리적인 진보와 그다음에 개혁을 하려는 보수의 연합 이런 형태로 얘기했어요. 그러면 서로 지향하는 바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럼 안철수의 노선과 유승민의 노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건 서로 어떤 노선으로 갈 건지 합의가 좀 필요한 대목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는 진보 아니야. 우린 보수 정당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합리적 진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이런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정치 예를 철학. 들어서 내가 하나 예를 들면 네. 그 이현주 의원이 네. 햇볕 정책이 우리 당 강령에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이 불고의 진리가 아니다라는 뉘앙스로 얘기했잖아요. 그 이동섭 의원이 바로 들이받았잖아요. 그렇죠. 햇볕 있어요. 정책은 우리의 정체성이다. 그렇죠. 우리 목숨과도 같다. 그 축하 파티에 와갖고 이동섭 교수라 이상한 거 그러니까 호남계 이를테면은 지금 그 안철수계와 반대파인 그 새로 좀 이렇게 그 호남 중진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호남계에서는 아니 세상의 전당대회는 다 같이 모여서 열어야지 권역별로 열어가지고 충돌이 인터넷 빚어질까 봐. 그렇죠. 충돌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을 최소화하려고 권역별로 열어서 온라인으로 투표해가지고 전당대회를 통과시키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경환 의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상 살다가 이런 전당대회 역사의 길이 남을 전당대회가 될 것 같다. 근데 이 자체도 아마도 정당법에 그 위배될 요소가 있기 때문에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의장이 이상돈 의장인데요. 이상돈 의장 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전당대회 의장. 예,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회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를 문제 삼아서 징계를 한 다음에 아하. 의장 자격을 빼앗아서 새로운 의장을 세워서 전당대회를 한다. 친통합파. 그렇죠. 를 세워서. 예. 그래서 그럼 이것도 문제 아니냐. 그러니까 왜 이상돈 의장이 전당대회를 열지 않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열지 않는다는 이 현상, 이 비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이상돈 의장을 예컨대 그 징계를 한다면 그것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다. 그러니까 네. 지금 국민의당은 날로 갈수록 진짜 첩첩산중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 안철수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본인은 그래요. 대권을 그 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방법은 뭐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이 아까 말한 대로 전당대회를 정상적으로 준비해서 그 부딪혀 봐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무위에서 의결을 해서 전당대회를 개최를 의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상돈 의원이 오히려 곤혹 서는 상황에 몰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당무위원회에서 의결을 못 했잖아요. 아직 안 거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이상돈 의원이 뭐 한다 안 한다 이것을 의미를 줄 필요가 없이 빠른 시간 안에 당무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의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전당대 그 의장이 소집을 안 한다면 그거는 사실은 이상돈 의원한테 오히려 문제를 삼아야 되는 문제를 거죠. 삼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안철수 의원이 지금의 안철수 대표가 돌파할 수 있는 길은 명분을 틀어지고 가는 건데 그 문제 하나하고 첫 번째 정면으로 승부해야 한다. 네, 맞아요. 정면 승부해야 두 돼요. 번째는 그 비례대표 부분에 있어서 그 출당을 원하는 만약에 통합이 됐을 때 합당이 시행이 됐을 때 출당을 원하는 이상돈 뭐 등등 세 분에 대해서 또 추가로 더 있을 수도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출당의 길을 열어주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뺄쓰는 정치인데 지금 합당을 하더라도 의석수 줄어드는 건 뭐 불을 보도 그렇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다만 국민 지지도 가지고 명분 틀어주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려면 거기에 맞게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는데 꼼수만 배운 거야 지금 안철수 대표가.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정치를 그러니까 했어 진짜.
걱정되더라고. 그 네. 컨설팅을 누가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참 답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면 승부도 안 하고 꼼수를 하기 때문에 계속 정치할 수 있겠냐라는 회의론이 당 안에서도 계속 나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초반부터 이 비례대표 제명 문제가 핵심 쟁점.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친하거든. 그래서 잘했어요. 그랬더니 햇볕 정책을 자기는 목숨 걸고 지키겠다는 거야. 둘 다 합당파잖아. 합당파인데. 네. 합당파 내부에서도 그렇게 갈라지는데 그럼 네. 아까 얘기했던 정체성과 정책이라고 하는 것. 네. 이걸 분명히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합당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선거를 이길 수 있는 결합이냐? 네.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태경 의원이 이른바 물론 이제 완전히 반대 세력이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박지원 의원 그리고 이제 천정배 의원 그리고 정동영. 또 정동영 의원 이 이른바 이제 햇볕 노선 파들에 대해서 구태햇볕이라고 비판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햇볕의 구태햇볕이고 아니 저 햇볕이 지금 수억 년이 온 건데 구태 햇볕은 뭐야 그럼? 그리고 20년 만에 햇볕이 다시 온 거거든요. 예. 사실상 그죠? 저는 그러니까 우여곡절을 겪겠지만 2년 만에 2년 만에. 예. 결국은 합당은 될 것이다. 된다. 그런데 그 합당 정당이 살아나려면 유일한 길은 딱 하나 있는데 뭐냐면 유승민 대표가 배지를 던지고 서울시장에 나서는 거예요. 그러나 유승민은 나설 생각이 없죠. 이미 안 한다고 선언했잖아요. 꼭 배지를 뗄 생각이 없어요. 본인은 대권을 뛰겠다, 지방선거 나가지 않겠다 이게 확고한데 그럼 안철수가 서울시장 뛰면 되죠. 결국 그러니까 안철수가 서울시장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난 대환영이에요. 안철수가 나오면 박원순 시장과의 묘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 제가 보기에는 그 구도도 이미 깨졌어요. 그러니까 아니, 그 그건 여론조사를 깨졌는데 보면 예. 이게 저는 뭐냐면 안철수 의원이 대표가 살찌고. 만약에 서울시장에 도전할 수밖에 없어요. 유승민이 안 나왔을 때. 그러면 하면 서울시장 선거의 양상이 바뀝니다. 뭐냐면 기축이 흔들려 버리지. 정책 대결이 아니라 정치 대결로 이제 성격 규정이 될 거다. 그러면 정치적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정치 싸움에 능한 사람이 상당히 대척점에 설 거다. 저는 좀 그렇게 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또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미친 요인도 있어서 저는 좀 그렇게 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있겠네요. 예. 네. 근데 민주당 무조건 안철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저는 합당을 했는데 당을 살려야 하는데 네. 서울시장 후보가 없어? 서울시장 후보가 안철수밖에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김성식이 나올 리도 없고 안 나오죠. 김성식 안 나온다 그랬어요? 아니 나오면 그냥 배지 하나 떼는 건데요. 나오겠습니까? 아, 배지를 떼고 나오는 거구나. 그리고 유승민도 대구에 배지를 안 띄죠. 야, 안 나는 나오는 거죠. 배지가 없으니까 이렇게 편안하네. 그 어제 진짜 민주당 의원 중에 네. 이렇게 이제 서울시장 자천 타천 그 거명되는 의원들이 배지를 뗀다는 부담이 무척 크더라고.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부담이 크지 모르니까 내가 배지를 안 달고 있었네. 그러니까 경선까지는 배지를 안 띄어도 되는데 그렇죠. 본선에 나가는 후보는 떼야 하니까 네. 부담이 있죠. 근데 실제로 그 광역단체장에 그 좀 민주당만 하더라도요. 광역단체장에 도전했으면 하는 분들 가운데 배지들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은 지금 아주 그 계산을 치열하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배지마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면 이건 안 된다라는 아무리 당이 요구해도 뭐 그런 고민이 것도- 많죠. 그런 고민을 예.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하고 또 지역 국민들하고 약속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 있어서 현역 의원들 차출론에 대한 상반되게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어쨌든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최상의 상품을